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유행의 분권화입니다. 자, 분권화는 말 그대로 권력과 권한이 조직 최고 경영층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하위 경영층에 이르기까지 주정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위양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왜 분권화할까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너무 불확실성하고요, 빠르게 변해가고요. 그 다음에 위기에 질서 있게 이렇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소비자는, 고객은 불만을 호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어떤 요구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분권화를 시키면 좋죠. 자, 그래서 조직 구조가 이제 권력과 권한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면 집권화, 밑에 있으면 분권화인데요. 의사결정이 권력과 권한이 명령계통으로의 최하위 수준까지 위양될 조직이며, 집권의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조직도 완전히 분권화된 조직이나 집권한 조직은 없지만, 다 어느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보면 알 수는 있죠. 이 조직이 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집권화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거는 근무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 분권화된 조직 형태와 집권화된 조직 형태의 연속성상에 어느 위치를 택할 것인가 결정한다. 자, 그 외부적 환경이 어떠냐. 자, 어떤 상태일 때는 집권화가 좋고 어떤 상태인 건 분권화가 좋으냐, 이 얘기인데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이 낸다면 여러분이 내고, 제가 낸다면 제가 내고요. 일반적으로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다. 예. 일반적으로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는데 이 집권화되어 있으면은 그 대처가 한참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해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의사결정의 성격이 비용이, 위험이 높다. 그러면 분권화 시키면 또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럴 때는 집권화해서 그런 큰 프로젝트나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위에서 처리를 내주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하위 경영자의 능력이 어떠냐, 분권화 시켜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만일 하위자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수록 집권화 정도가 높으며, 하위 경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우수한 경우 상위 경영자는 분권화를 통해 하위 경영자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위 경영자가 능력이 우수하면 분권화, 부족하면 집권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하니까. 잘하면 간섭을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분권화와 집권화 어느 것을 택하는 것에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시어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로닉, 제너럴 모터스 같은 이런 쪽은 분권화, 한마디로 이제 많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책임 소재를 밑으로 많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맥도날드하고 K마트 이런 쪽은 집권화. 왜 그런가 보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체인점이잖아요. 분권화 시킬 수가 없죠. 그렇다 보면은 밑에 시스템대로 가동이 안 될 수 있겠죠. 체인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햄버거 바꿔버리고 뭐 맛을 조정해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의 여기 임파워먼트가 있는데요. 자, 임파워먼트는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그 직원들의 사기까지도 진작시키기 위한 어떤 학습을 밀어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직무만 이렇게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조직 구성 개개인에게 권한 위임 동기부여를 통해 성과 제고와 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조직에 영향을 강화하는 도구로, 단순한 권한 위임만을 의미하지 않는 기업의 혁신과 성과 제고의 주요 수단을 말한다. 지속화가 있는데
어느 회사 화학회사 쪽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회사냐면 방수 페인트 관련 업체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석사를 받아라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다 지불하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개인에게 최대한 부여하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코칭한다.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파운드는 198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조직 활성화 전략으로 조직 구성원의 몰입도와 역량 개발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조직 차원의 변화와 성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경영 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된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권한을 위임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역량을 더 확장해서 향상시켜서 그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로서는 리스크가 있겠죠. 열심히 잘 하도록 이렇게 역량을 키워놨더니 다른 회사, 그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로 이전을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직장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역량이 되다 보면 그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아예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 비즈니스를 모델을 발견하면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또 창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인파워먼트하는 이유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중간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부사장인가 사장님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하고 이제 차를 한잔 먼저 하면서 강의 앞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뭔가 창업 관련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비전을 많이 제시하면 지금 직장 내에서 근무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창업해라 이런 쪽에 어떤 뉘앙스가 또 풍겨지면 오늘 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직원들이 그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가서 창업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죠. 그렇죠? 자기가 그 회사에서 배운 내용의 일환으로 자기가 하나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끌어오든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근데 이제 그 길을 막으려고 일부러 그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지 않는다. 그건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도 있을 수 있겠죠. 있지만 또 그 도움을 받은 만큼 그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빼를 묻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직무 역량을 키워 놓으면 다 회사를 이직해서 연봉 돈 많이 주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창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인파운드의 중요 성기 부각되기 시작한 배경을 보면은 앞서 했지만 조직 내 권한 역량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는 기존의 가정을 벗어나 파워의 크기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는 가정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 하단식으로 해서 위에서 이제 권력이 내려오고 그 권력과 권한을 통해서 그냥 보고되는 업무만 지시를 따르면 된다는 어떤 사고방식보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네. 그러니까 직원들의 역량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그게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도전해봅시다.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그 제1선에 있는 그 최고 경영자 이사진에서 판단되어진 어떤 전략과 전술도 물론 맞지만 아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노하우나 경험을 통해서든 또 소비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또 위에 보고가 되어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꼭 좋은 정보는 위에서만 내려온다고 생각합니까?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인파워먼트 분위기가 안 되면 정보가 오고 가겠습니까? 김정은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분위기가 좀 더 예전하고 다르게 딱딱한 분위기면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유연 조직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뭔가 내가 이 회사에 이 조직에 뭔가 기여를 해볼까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직원들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거죠. 자, 구성 간의 지나친 경쟁입니다. 결과 만능주의, 그렇죠? 1등만 좋아하는 세상 이런 분위기면 안 되겠죠. 고용 안정성 저하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탈진, 번아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직 몰입과 책임 승인이 하락하는 등 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나친 경쟁. 아직도 우리는 이 수능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 그죠? 관공서 시간을 1시간 뭐 딜레이 시키고, 그죠? 또 언론에 보도를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 한 번의 수능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좀 되잖아요. 그런 수능을 여러 번 칠 수 있게 하면 어때요? 1년에 2번? 한번 맞다봐요. 그럼 재수를 하는 사람도 좀 빨리 끝낼 것이고, 그리고 꼭 대학을 들어가야만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공부를 하는데, 그죠? 그런 전문성을 키우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쟁에서 1등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 아이디어가 좋고 이 분야에 내가 적성이 맞으면 그 분야를 하는 거죠. 꼭 1등이 아니더라. 내가 그게 좋으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 분야에 어떤 두각을 나타내거나 1등을 못하면은 뭔가 실패한 인생처럼 비춰지는 거. 이게 문제 아닌가요? 돈만 많으면 뭐 전문 지식이나 뭐 이런 권력 아무 의미가 없고, 돈이 권력이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세상에 지금 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권력과 권한은 윤리적, 도덕적 정직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이렇게 뭔가 많이 가진 자가 누리는 어떤 그런 어떤 권력, 그게 곧 뭔가 자기가 이 세상을 좀 이끌어간다는 느낌? 그건 아니라고 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정서도 돈을 쫓아가는
1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직업엔 정말 귀천이 없어야 되고 각자의 직업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국가겠지만 머리를 감는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구두를 만든다든지 구두 수순공이 그래서 선진국 어디인가 유럽 쪽인데 굴뚝 청소부가 연봉이 우리나라 1억 2천인가요? 엄청난 국가. 그 되려면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고 전문가 자질 교육을 배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노가다 취급하고 기술공 이런 기능직의 어떤 우대보다는 뭔가 끝자가 사자 들어가면 뭔가 대우받는 세상 이것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태어날 자녀들의 세상을 이런 세상에 살지 않도록 내가 바꿔주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내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쯤에는 좀 바꿔내었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는 않네요. 저도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를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졸업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가 많다면 좀 아쉽고요. 뭔가 이 대학을 들어와서 내가 낸 등록금만큼 이상의 뭔가 많은 배움과 깨우침을 받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 들어온 거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파워 이론에서 이제 가정의 변화입니다. 제로섬 어프로치 접근해서 이제 파지티브 그죠? 썸 어프로치로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워 크기 정해져 있으면 이로 인한 조직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서로의 파워가 서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있고 조직 전체의 파워로 확대. 그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권한과 감시, 감독, 통제하에 직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과 상호 교류,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이고 전통적 조직이지만 여기는 유기적인 조직이고 아주 유연한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쪽은 제소는 힘의 원천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아래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죠. 자, 효과적인 인파운트를 위한 방안입니다. 뭐냐? 개인의 무력감을 촉진하는 요인이 곧 인파운트를 방해하는 요인이므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무력감을 조장하는 구조적인 상황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무력감이 어떤 건지 나올 겁니다. 조직적인 고려와 함께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 기회. 무력감에 보통 뭐가 있습니까? 단순 반복적인 일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순환이 없으면 매번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일을 그냥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머리도 한번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로봇이 대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기회와 수단, 어떤 자기가 낸 아이디어 이런 반영할 기회가 없다면 그 회사에서 중요도에서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제공하고야 하고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한 과학 여건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성격이 무력감을 촉진하는 원인이 보면 보상도 안 해주고, 그죠? 또 근한적이 좀 뭔가 모든 것을 리더십 스타일이 권위적이고 이러면 또
경쟁적이고 압박을 가하고 그죠? 역할의 명확성이 없고 훈련 지원도 별로 안 해주고 그죠? 뭐 내또 형성도 기회도 별로 없고 소통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필요한 자금도 잘 안 해주고 지원 안 해주고 규율만 앞세우고 좀 의미 있고 좀 가치 있는 이런 일을 좀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그죠? 상사와 또 이야기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고 그러면 무력감 느껴지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냥 부품의 존재인가 기회 취급 받는 느낌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건 생각하는데 맞죠? 자 그래서 통제의 범위 자 이제는 통제의 범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제의 범위 그렇죠? 자 권한 유형에서 이제 통제의 범위로 넘어갑니다. 자 통제의 범위가 좁으냐 넓으냐 통제의 범위가 자 일단 과업이 분할되면 부분이 발생하여 통제 범위가 수색된다. 이때 경영자 명령계통에 따라 누구와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가에서 결정하게 된다. 자 통제 범위가 좀 넓으냐 좁으냐 단계별로 이렇게 수직적이냐 그죠? 아니면 플랫 조직이냐 조직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명령계통에 따른 보고 라인이 있으니까 그 조직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통제의 범위는 조직 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통제의 범위가 조직 계층의 수를 결정합니다. 자, 조직 계층에 대한 적절한 통제 범위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특정 부분 내에서 사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통제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경영자와 직무가 너무 확대되어 각각의 하위자에 대한 세밀한 지도 감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대한 실수도 무시되거나 묵과될 수 있다. 통제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경영자가 합의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결국은 통제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 또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수준을 갖고 있는 조직의 계층의 경우 의사결정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제를 많이 하다 보면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있죠. 집권화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쩌면 너무 또 이렇게 다 퍼져 있으면 의사결정 속도가 되게 또 느릴 수도 있겠죠. 갑을 논박 담보를 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한다. 그렇다면 훨씬 빠르게 나겠지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이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이때 통제 범위가 좁으면 그림과 같이 최고 경영층과 하위 경영층 안에 여러 개의 조직 수준을 갖는 수식적 조직이죠. 그렇죠? 이러한 조직은 명령계통이 길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다. 네네. 이렇게 이제 수직적인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릴 수 있겠네요. 급속도의 변화는 환경에 불리하고 통제의 범위가 넓으면 최고 경영자 하위가 사이에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수가 적은 수평적 구조 이러면 빠르게 바로 플랫 조직으로 최근에 급변한 환경에 즉각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적인 수평적 조직 구조로 변환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직적 하이라키 조직 구조는 여기서 보고가 일어나고 또 보고가 또 밑에서 보고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느립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수직적 조직의 강점이 뭐냐? 그러면 상사로부터 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이 높다. 조직 내부에 예측성이 높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점은 뭡니까? 의사결정에 장시간 소요되고 정보 전달 과정에서 왜곡 손실이 되고 조직 내 정치 행위가 팽배해지고 부서 간의 긴밀 협조를 가로막고 너무 많이 부서가 쪼개져 있는데 협업이 잘 되겠습니까? 장벽이 존재하죠. 목표 수립 시 부서 간의 마찰 뭘 하더라도 또 단합이 안 됩니다. 부서 간의 창의성을 전해하고 다 서로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적 조직 구조.
말 그대로 분권화입니다. 직권화보다 분권화. 계층의 구조보다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계층적으로 딱딱딱 되거든 네트워크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팀 중심으로 일하고 고객 밀접하게 부서 구성원보다 많은 의사결정을 받는 조직입니다. 맞죠? 순수한 어떤 수평 조직은 두 개의 핵심 그룹인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룹과 일반 구성원 그룹으로 구성된다.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룹은 전략 결정, 정책을 책임지고 일반 구성 그룹은 다양한 프로세스 팀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그 전략하고 정책을 맡은 거를 다시 세분화하는 부분이겠죠. 여기 프로세스 팀, 그죠? 일반 팀 말합니다. 지원하는 스태프는 조정과 통제보다 스태프의 팀이 고객을 위해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팀 구성원 각 기능의 프로세스를 담당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지역적 문제들은 프로세스 팀에 의해 신속하고 해결되게 되고 기업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성과 대응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팀이 이제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고요. 유연하게.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제기능을 네트워킹함으로써 그렇죠? 수평 플랫폼 조직이니까 긴밀한 조정과 협의가 촉진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유연 조직이기 때문에 플랫 조직은요. 결국 수평 조직을 통해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수직 계층을 축소함으로써 필요한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인력도 줄어들고, 그렇죠? 시간도 줄고, 단순한 효율성의 제고와 조직 문화의 개선 및 고객 만족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무슨 조직이요? 수평적 조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평 조직하고 수직 조직의 비율을 했을 때 기계 방식, 인간의 잠재적 활용. 자, 다집거나 공식한다. 품거나 낮은 공식. 자, 그 다음에 조직의 과정입니다. 높은 과업의 분업, 낮은 과업의 분업.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과정의 운영에서 하향식이지만 쌍향적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급자에 조정되고 상호작용, 자발적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의사결정이고 조직 지위에 기초한 의사결정입니다. 그에 따른 권한과 권력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 연속성 생산의 적에는 소량 주문 생산.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이지만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따른 플랫 조직, 수평 조직이 좋다는 거죠. 자, 적절한 통제 범위 결정식 고려 사항이 뭐냐? 일단 전문성은 높은 함의자일수록 감독이 필요가 적겠죠. 당연하죠. 통제의 범위가 적겠죠. 과업의 불확실성하면 통제를 많이 하니까 적게 합니다. 하위자 수행한 과업이 빈번하게 발생한 과업이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세밀한 감독이 요구된다. 여기서 도와줘야 되겠죠. 위해서 교육훈련을 많이 받아 하위자일수록 세밀한 감독이 필요가 없죠. 잘 알아서 할 테니까. 하위자 인적, 물리적 분산, 하위자가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을수록 통제의 범위는 좁아야 된다. 넓게 분산되어 통제의 범위. 상호작용, 하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으면 통제의 범위는 좁아야 된다. 그러면 또 집권화되면 안 되니까. 과업의 유사성이다. 유사하면 높을수록 통제의 범위는 넓어야 된다. 왜요? 통제의 범위가 좁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과업의 유사 비슷하니까 통제의 범위는 넓어야 된다. 그 다음에 표준화된 절차. 하위자가 수행한 과업에 통일된 절차와 특정 절차가 적용하는 데 통제의 범위가 넓어도 된다. 비슷할 경우 넓어도 된다. 과업의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좁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세요. 이런 부분도 객관식 문제에 딱 내기가 쉽죠. 헷갈릴 부분도 있습니다. 적절한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의 범위가 넓은 거는 한마디로
앞서 어떻게 보면 플랫 조직이고 통제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는 그죠? 좁아지는 거는 한마디로 플랫 조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통제 고려해봐야 된다. 자, 맞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통제를 많이 이쪽으로 치면은 통제를 많이 하는 쪽이잖아요. 수익적 조직이니까 통제를 많이 하는 거고, 이 수평 조직은 통제를 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조정입니다. 조정. 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통제 문제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조정.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 간의 활동을 통한 통합하는 과정이다. 통합. 조정이죠. 조직 범위는 수행되는 과업의 성격, 과업을 수행하는 부서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많을 때 조정이 필요하죠. 상호 의존성이 없는데 무슨 조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성원 개개인이나 부서 간의 과업을 수행하기 서로 부서가 얼마나 의존적인가, 서로가 의존적인가, 상호 의존성이 높을 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부서 간의 조정이 낮다는 것은 부서 간의 담당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거죠. 독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집합적 의사, 상호 의존성. 자, 집합인데 집합. 어떤 활동을 하는데 개인, 집단 간의 상호 의존성이 거의 없고 최소한의 직접적인 접촉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활동 간에 어떤 흐름이 존재하기보다는 조직의 상위 수준에 집합되고 각 부서는 조직의 공동 목표를 독립적으로 공헌한다.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체인점이 될 수 있다. 맥도날드의 체인점은 독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전체 조직의 성과에 독자적으로 기여한다. 자, 프랜차이즈 업종에 해당됩니다. 집합적 상호의존성. 집합적 상호의존성의 형태는 조정의 방법은 규칙, 규제, 표준화된 절차, 직접 감독,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는 규율,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인 딱딱딱 단계별로 딱 보는 순간 컨베이어 시스템 생각나죠. 순차적은 자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 생각나죠. 활동 산출물이 다른 상품을 투입되는 경우 이를 빨리빨리 넘겨야 그 다음 부서가 또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획과 일정 조율에 중점을 둔 표준화된 어떤 표준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호 의존성이 되게 높습니다. 교우성, 이 더 높죠, 그죠? 부서별로 서로 투입물을 제공하는 경우 병원에 둘 수 있다. 환자 수술을 위해서 외과에서 방사선 촬영이 필요할 때 그 촬영을 또 보고 또 이제 외과에서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호적 관계입니다. 그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획과 일정에 표준화된 더불어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 과업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 또는 부문 사이 직접적인 의사소통 및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호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팀형 상호. 팀형 상호 의존성은 뭐냐? 과업이 서로 상호작용을 갖고 있거나 단지 전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단 또는 단위의 구성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상호 의존성이 가장 강한 형태에 속한다. 상호 의존성이 가장 강한 형태에 속하는 게 팀형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과업이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투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업을 명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팀형 상호 의존성입니다. 우주 탐험 얼마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암, 뭐 개발,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팀형 상호 의존성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조정은 팀워크를 이용한다. 정규적인 화해와 적극적인 회의, 비공식적인 모임까지 만들어가면서 참가자 직접적으로 접촉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가 싫거나 소통하기 싫은 사람이 이런 조직에서 일을 하면 미치겠죠, 그죠?
부서 간의 정보 교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부서 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당연한 겁니다. 자, 높은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뭐냐? 어떤 과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부서 간의 어떤 소통을 필요로 하면서 소통을 통해 이점을 얻는 경우, 이점이 없는 경우는 시간 낭비가 되겠죠. 수행한 과학이 비일상적이거나 예측이 불가한 경우도 소통이 됩니다.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변하는 경우, 또 상호 의존성이 높은 과학을 수행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럴 때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2장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